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청년 이름을 영수라 하자. 영수는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소문이 자자한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고 버려진 저택에 가보기로 했다. 이 저택은 한때 마을의 부호가 살던 곳이었지만 수십 년 전 어떤 끔찍한 사건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저택이라 부르며 밤이 되면 으스스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영수와 친구들은 밤 11시 손에 손전등을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들 중 몇몇은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저택에 도착하자 거대한 철제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분위기는 음산했다. 저택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어젖혔다. 내부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벽에는 고풍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금이 간 거울은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친구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방마다 오래된 가구들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곳곳에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 친구가 마룻바닥 아래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벽난로 옆에서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영수는 그림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림 속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그려져 있었으나 그 눈빛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영수가 그림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는 순간 갑자기 저택 전체에 섬뜩한 한기가 감돌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며 오래된 시계추가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흔들렸다. 그러더니 귀신의 저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천장에서 여자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모두 소름이 돋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영수와 친구들은 조심히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듯했다. 영수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중앙에는 돌로 만들어진 우물이 있었고 그 주위로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형체가 희미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영수와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랄 것 없이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저택을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고 그들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는 듯한 끔찍한 공포감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수는 그림 속 소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친구들 역시 이상한 꿈에 시달렸으며 그 이후로 그 저택에 다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아예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밤이면 저택에서 소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용감한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간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영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의 경험이 무서우면서도 기묘하게 짜릿했다고 회상하곤 했지만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라도 그 저택에 갈 계획이 있다면 자신이 괜한 호기심으로 무언가를 깨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공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니까.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선택한 곳이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사람들이 친절했지만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폐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곳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했고 그 집에 얽힌 여러 가지 괴담이 떠돌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폐가를 찾아갔다. 외관은 마치 영화 속에서 본 것처럼 음산했다. 얼룩진 벽지와 깨진 창문 그리고 녹슨 철문이 마치 그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 앞에 서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문을 조심스레 밀어보았다. 예상과 달리 문은 쉽게 열렸고 나는 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실내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방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왔고 복도의 끝에서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난 좀 더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침침한 빛 속에서 앨범을 펼쳐보니 흑백 사진들이 꽂혀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일제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익숙한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앨범을 닫고 일어서려 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다.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집 문 밖에 서 있었다. 내가 들어간 시간을 떠올려 보니 겨우 몇 분이 지났을 테지만 해는 이미 저물어 어두워져 있었다. 그날 밤 난 도무지 잘 수가 없었다. 자꾸만 머릿속에 그 집의 모습이 떠올랐다. 며칠 후 마을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보낸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집에 발을 들이면 안 될 것인데 그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잊혀진 공간이었어. 그 집에 살던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거든. 아무도 그들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지. 나는 소름이 돋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 괴담 속 귀신들이라 믿었고 그 집을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두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 후로도 이상하게 그 집에 가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꼈다. 매일 밤 꿈에서 그 집이 나타났고 그날 본 사진 속 인물들이 나를 향해 손짓했다.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된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기묘한 기운이 느껴질 즈음 갑자기 울리는 전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오랜 친구였고 내게 휴식을 권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집의 끌림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였다. 그렇게 나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알아내리라 결심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확인한 것은 믿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폐가 안에 들어가 본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그 집 안에 있었을 때 찍힌 한 장의 사진이었던 것이다. 그 사진 속에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 뒤에 서 있는 앨범 속 그 가족들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런데도 그 집에 관한 소문과 괴담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그 사진 속의 얼굴들과 눈을 마주치던 순간이란 지금도 종종 내 악몽에 등장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 마을의 누구도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는 그날 본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풀어 써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낡은 단독주택들이 들어서 있었고 그중 하나의 집에 대학생인 지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스터디를 하고 오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오는 소리가 창문에 부딪혀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어차피 혼자 사는지 조용히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고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조심해, 너희 집에 뭔가 있어. 지우는 순간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난 문자겠거니 생각하며 무시하고 다시 음악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집은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 정확하지 않은 소리는 미세한 속삭임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딘가 숨어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바싹 끌어당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있어, 나.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지우는 전등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히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지우는 무심코 집 주변의 오래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고 그는
그때서야 친구들이 그렇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느 때와 같이 불길한 기운이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속삭이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굳어버린 채 이불을 푹 눌러쓰고 잠을 푹 자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아내지 못한 지우는 방을 나가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를 찾지 않았으니 너를 찾아갈게. 나는 문구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쳐 창문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았고 마침 한 번의 번개가 치면서 순간적으로 어두운 곳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우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고개를 돌려 그 집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겪고 떠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상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뒤돌아서 먼 길을 떠나려는 그때 그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요? 지우는 서늘한 감각에 휩싸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막연한 소문으로 다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누구든지 알 법한 이야기로 말입니다.